네, 지난주에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코렉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정장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10% 주가가 하락한 경우를 조정장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2월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10% 넘게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이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신호인지 이것을 두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매도세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윌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윌슨은 지난 2022년에 하락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올해의 기관 투자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에 윌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P 500 지수가 5,500선에 도달을 했으므로 단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초에 제시를 했던 레인지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5,500에서 6,100 사이에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가 5,500까지 찍었으니 더 내려가지는 않고 이제 그 위에 상방으로 이제 6,100선까지 찍기 전까지 상방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빅테크 실적 예상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적 예상치라고 하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빅테크들의 실적 예상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그니피선트 7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치를 한동안 급격하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빅테크들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예상치 조정이 안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내용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헤지펀드를 비롯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실적 예상치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S&P 500 지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의 주가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이 지수 또한 안정권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바로 약달러였어요. 약달러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적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강달러 시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00달러어치 매출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강달러 시기에는 이 100만 원을 달러화로 환전을 했을 때 기존에 이게 1000달러였다면 강달러일 때는 예를 들어서 800달러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시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시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약달러로 전환이 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크게 늘어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적 예상치가 더 안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윌슨이 아까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위주로 단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어 퀄리티, 하이어 베타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이제 펀더멘털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의미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타가 높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베타가 높다는 건 S&P 500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죠. 이제 모건 스탠리 외에 피델리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980년 이후로 매년 평균적으로 증시가 14%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4%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기준으로 13%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이 가장 많이 하락한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까만 점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보면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진 해도 있고 그 갭이 적은 해도 있는데 이거 평균으로 따지면 14% 하락하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3%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요. 주요 지수가 10%에서 15%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변동성은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그럼 앞으로 하락장이 오지 않을 것이란 건 알겠다. 지금이 조정이란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이제 조정이 끝났으니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과 같은 상승장은 오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봤던 윌슨의 이야기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윌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지난 2년간처럼 장기 상승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많다. 내가 봤을 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윌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또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장기 상승장으로 가기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윌슨이 본 지표는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러셀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 지수가 더 그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지지선, 서포트로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뚫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오히려 이 지수들이 상승을 할 때 그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항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 더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 200일 이평선 위로 아주 크게 올라가기는 힘든 차트가 되어버렸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예상치가 다시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실적 예상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는 해도 다시 애널리스트들이 이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기까지는 좀 여러 개의 분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 분기가 지나야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건 이 연준이었는데요. 연준이 기저 완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정책을 더 완화한다는 건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노동과 고용 지표가 악화돼야 되는데요. 이 노동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는 건 앞으로 경제도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가 올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 악화는 연준이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거를 촉발하기는 해도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거시경제 환경이 도래했다는 건 주가도 그렇게 크게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전처럼 큰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5년 상반기에 이제 5,500에서 6,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연말까지 6,500, 베이스 케이스로 6,500을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난해 말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6,500을 깎진 않았어요. 6,500을 유지를 하긴 했으나 이 5,500에서 6,500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우스도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커스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25년 말 S&P 500 베이스 케이스 타겟을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 예상치와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우려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에서 멜리피선트 7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매그니피선트라는 건 엄청 대단한 7기업을 의미를 하는데 멜리피선트는 뭐죠? 나쁜 7개의 기업이라는 거죠. 왜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매그니피선트 7에 영향이 없는 기업들을 봤을 때 매그니피선트 7의 영향이 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는 9%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매그니피선트 7의 시총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동일 가중 S&P 500 지수는 고작 6%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보다 더 크게 하락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별명을 바꿔서 멜리피선트 7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지난 2년간 S&P 500 지수의 성과가 너무 좋았죠.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8.31% 올랐습니다. 이거를 22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따졌을 때 이 2년간 지수를 이제 CAGR을 따졌을 때 CAGR이라는 건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이 연평균 성장률이 23.8%로 나타날 정도로 되게 장이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2025년에 들어서면서도 투자자들이 되게 낙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도 투자자들은 장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나쁜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 상황이 좋으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쭉 있었던 일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예시를 한번 보면요. 1999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몇이나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얼마나 성장할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 경력이 5년 이하인 응답자는 이 연평균 성장률이 22.6%일 것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1999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사실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토탈 리턴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매년 따졌을 때는 올라간 해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연평균 성장률도 양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죠. 하지만 2009년부터 2025년까지는 미국 증시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연평균 22.6%라는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600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 $600를 과세 이연 계좌를 통해서 S&P 500 지수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600고요. 여기서 한 푼도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은퇴 시점까지 이 $600를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근데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5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만 55세 이 기간을 잡았을 때 37년이 돼요. 그래서 $600를 37년 동안 연평균 22.6%로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 푼도 추가 적립을 하지 않고 $600를 37년 동안 넣어두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22.6%일 때 $600가 $10,000가 넘는 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6%가 얼마나 높은 기대 수익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워런 버핏이 196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9.8%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조차 20%가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한 거죠.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3%가 넘었다는 건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증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일단 더 이상 급락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전망입니다. 한숨 돌렸다라는 거죠. 한숨 돌렸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심하고 주가가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도 다시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짐 크레이머가 바이 더 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팔고 있는데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우리 미국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아는 이름이죠. 짐 크레이머가 말하면 반대로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진방꿀은 사이언스가 될까요? 어찌되었든 조정장은 끝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다면 줍줍해도 되는가라고 하면은 조금 관망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